남자들은 내가 조용한 여자라 착각했다.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필요할 땐 조용히 사라지는 여자. 하지만 그건 내가 선택한 얼굴이었다. 진짜 나는 이불 속에서 다른 이름으로 신음하고 2개의 결혼 반지를 손가락 안쪽과 발가락에 숨긴 여자다. 나는 월요일마다 이름이 바뀐다. 강남 도곡동 첸상공 1호에서는 나는 서희현, 삼성 임원 강도윤의 아내다. 정갈한 셔츠에 다림질 자국이 남아있는 이 남자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안에 어떤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확히 말하면 그의 카드가 그랬다. 자기야, 출근해.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들어오는 거지? 내 눈엔 윤기가 돌고 있었다. 어젯밤 도윤은 나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의 숨소리가 내 귀에 맴돌 때 나는 그 순간조차 계산하고 있었다. 오늘 아침 내가 탈 택시 번호부터 가방 속에 있는 다른 집 열쇠까지. 도윤이 현관문을 닫자마자 나는 순식간에 옷을 갈아입었다. 머리를 하나로 틀어묶고 메이크업을 지운 얼굴엔 전혀 다른 여자가 있었다. 이제 나는 서지현이다. 이민우의 아내. 일산 백석동 타운하우스 103동. 이곳은 침대가 크고 욕조는 더 깊다. 민우는 침대 위에서 나를 껴안고 애무하는 손길을 멈추지 않지만 나는 그의 눈을 보며 속으로 숫자를 센다. 그는 결코 내 본명을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언제 태어났는지도 그 둘의 공통점은 하나다.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다는 것. 그 어리석은 사랑 덕분에 나는 2배의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날은 도윤의 품에서 자고 어떤 날은 민우의 뒷덜미를 핥으며 그를 조종한다. 그의 건설회사 수익 구조, 개인 비트코인 지갑 비밀번호, 별장에서의 약점까지. 나는 그들의 심장보다 먼저 지갑을 연다. 지현아,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민우가 물었다. 그의 손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다 멈췄다. 나는 가짜 미소를 지었다. 몸이 좀 안 좋아. 아기 때문인가 봐. 임신한 척. 그것만큼 남자를 무장해제시키는 무기가 또 있을까? 내가 말한 순간 그는 숨을 죽였다. 당황한 눈빛, 계산하는 눈빛, 그리고 곧바로 손등에 입을 맞추는 위선. 그날 밤 나는 민우 몰래 그의 비밀번호를 이용해 2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다. 이미 며칠 전 도윤의 주식 계좌에서도 5천만 원이 내 이름으로 흘러들어왔다. 나는 누군가의 아내지만 누구에게도 속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몸에서 나는 사랑을 흡수하고 그들의 통장에서 나는 생존을 꺼낸다. 하지만 이중생활은 오래 숨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니었다. 실수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내 첫 번째 실수는 도윤의 셔츠 주머니에 넣었던 영수증이었다. 일산 백석동의 고급 와인바. 그곳은 도윤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건 민우와의 공간이었다. 그는 그 영수증을 보며 웃었다. 자기, 이거 뭐야? 나는 잠시 정지했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곧 거짓말은 본능처럼 입에서 나왔다. 아, 그거? 지인 돌잔치 뒤풀이 장소야. 동기들이랑 갔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아무도 없는 욕실에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끝이 시작됐구나. 사람은 긴장할수록 눈동자가 떨린다. 그런데 나는 떨리지 않았다. 나는 완벽하게 훈련된 배우였다. 땀 한 방울, 시선 하나조차 통제했다. 하지만 내 심장 깊은 곳에서 느껴졌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민우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의 손길이 변했고 그의 말투가 이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이현, 아니 지현. 아니 너 도대체 누구야?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그는 내 지갑에서 다른 신분증을 발견했고 내 통화 목록, 사진첩, 심지어 내 메일까지 뒤졌다고 했다. 둘 중 하나야.
경찰서로 가든가 내 앞에서 꺼지든가. 그 순간 나는 그를 사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기쁘게 느껴졌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고 나는 집을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그 결과는 곧 도윤에게도 전해졌다. 그리고 나는 수배자가 되었다. 거짓 신분, 중복 혼인, 금융사기, 공문서 위조까지. 그 순간 내 뇌리를 스친 것은 단 하나였다. 이제 진짜 이름으로 살아야 할 때인가? 나는 핸드폰의 위치 추적 기능이 꺼져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이미 늦은 짓이었다. 민우가 남긴 메일에는 내 2개의 신분증 사진, 도윤과 나란히 서 있는 웨딩 사진, 그리고 내가 민우와 함께 있던 호텔 CCTV 화면이 첨부돼 있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이걸 경찰에 넘길지, 당신이 무릎 꿇고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고 결정하지. 나는 조용히 웃었다. 남자들은 항상 자신이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이 판은 애초에 내가 설계한 게임이었다. 나는 민우를 찾아갔다. 정갈한 차림에 입술을 붉게 칠하고 그가 좋아하던 향수를 뿌렸다. 그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분노에 찬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천천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며?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블라우스를 천천히 풀어 헤쳤다. 쇄골 아래, 심장 근처에 새긴 문신 하나. 그것은 어린 시절,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간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내 이름은 서희현도 서지현도 아니야. 나는 백이선이야. 청담백 회장의 혼외자. 민우는 눈을 떴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재벌가 혼외자의 정체는 흥미로운 카드였지만 동시에 위험이었다. 나는 그 혼란 속을 파고들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해. 당신 회사에 투자한 백 회장의 자금이 사실 어떤 루트를 타고 흘렀는지 알아? 내가 다 까발릴 수도 있어. 그는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건 잠깐의 연기였다는 걸 나는 며칠 뒤에 알게 되었다. 며칠 후 경찰이 나를 체포하러 집에 들이닥쳤다. 도윤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지켜보며 단 하나의 말만 했다. 그동안 진심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니, 단 한 번도 없었어 라고 말했다. 서울구치소 여감동 7번 방. 창문은 작았고 하늘은 더 작았다. 처음엔 이 공간에서 미쳐버릴 줄 알았다. 그러나 난 금방 적응했다. 생존이 내 전문이었다. 여기선 이름보다 별명이 먼저였다. 나는 도플갱어라고 불렸다. 2 이상의 얼굴을 가진 여자. 나를 처음 본 간수도 말했다. 그 눈빛, 살기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다른 사람 다 죽이는 눈빛. 나는 웃었다. 인정받은 기분이었다. 여기선 정보가 무기였다. 간수의 동선, 음식 트럭 납품일, 같은 방 수감자의 전과 기록. 나는 빠르게 적응했고 오히려 누군가는 내게 보호를 요청했다. 작은 제국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강도윤이었다. 나는 무표정으로 앉았다. 그는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다. 이현,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이 감옥에서 가장 강한 말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남긴 건 뭐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자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속지 않아도 되잖아.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를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나를 증오하는 남자의 얼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툭 떨어졌다. 비로소 진짜로 자유로워졌다는 감각이었다. 며칠 뒤 나는 감방에서 짧은 메모를 받았다.
그녀가 널 기다린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 글씨체는 눈에 익었다. 감옥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건 금지였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였다. 나는 교도소 도서실에서 책을 빌리는 척하며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박선희. 내 어머니를 배신했던 하녀. 내 친부 백 회장의 집에서 우리를 쫓아낸 여자였다. 지금은 사기죄로 복역 중이었다. 나는 일부러 그녀가 청소를 맡은 식당 구역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처음엔 나를 못 알아봤다. 하지만 내가 눈빛을 고정하고 다가서자 손에 쥔 걸레를 떨어뜨렸다. 이선, 넌, 나는 미소 지었다. 악에 없는 표정으로 혀끝에 독을 담아 말했다. 선희 이모, 오랜만이에요. 아직도 남의 인생 치우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굴욕을 줄 생각이었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백 회장의 재산 은닉처, 변호사와 비밀 자금 운용 기록을 하나씩 들춰냈다. 그녀는 감형을 빌미로 뭐든지 말했다. 그렇게 나는 교도소 안에서 또 하나의 권력 구조를 만들었다. 출소는 생각보다 갑작스러웠다. 징역 3년 1년 8개월 만에 모범수 조기 출소. 이유는 단순했다. 재소자 교육 프로그램의 모범 이수자. 하지만 그건 단지 서류상의 이유였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백 회장이 죽었다. 그리고 그의 장례식장에 내가 필요했다. 나는 출소한 날 제일 먼저 검은 코트를 입고 청담동 고급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버지의 영정은 잘생긴 얼굴 그대로였다. 피도 눈물도 없던 남자. 그는 끝까지 내게 아버지란 말 한 번 하지 않았지만 그의 유산은 내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정기훈을 만났다. 검은 슈트,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나에게 다가와 속삭이는 입술. 당신이 이선 씨죠? 회장님의 진짜 후계자. 기훈은 백 회장의 법률 대리인이자 재산 상속 처리 담당자였다. 그는 나를 부드럽게 안내했고 동시에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상속권을 원하시죠? 하지만 지금 구조론 당신은 받을 수 없어요. 정실 부인 쪽 친자만 상속인이니까 법적으로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대신 나도 하나 원해요. 내 방식대로 당신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습니다. 완벽한 여자, 완벽한 범죄자, 그리고 완벽하게 복수하는 여자.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날 쓰고 싶다는 거야?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단순한 소재가 아니에요. 당신은 서사 자체예요. 그날 밤,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 침대 위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정확했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계약서는 침대 머리맡 서랍에 들어갔고 그의 입술은 내 목덜미에 닿았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내가 대본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대본 그 자체가 되는 거구나. 기훈은 이틀 후 나에게 한 통의 서류를 내밀었다. 그 안엔 백 회장이 살아생전 숨겨둔 비공식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자필, 녹음 파일, 증인 진술까지 포함된 법적으로는 애매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무기. 나는 서류를 손끝으로 넘기며 물었다. 이걸 어떻게 쓸 건데? 기훈은 창문 너머로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면 돌파죠. 언론을 끌어들이고 주주들을 흔들고 회장의 이미지와 명성을 박살내는 겁니다. 단, 당신도 그 안에서 무너지지 않아야 해요. 나는 웃었다. 무너질 리가 없다는 듯. 며칠 뒤 나는 기자회견장을 섰다. 블랙, 원피스의 진주 귀걸이, 백 회장을 닮은 얼굴. 기자들은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백이선 씨,
백 회장의 혼외자식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상속권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나는 정면을 응시한 제 입을 열었다. 네, 저는 백 회장의 딸입니다. 그는 제 어머니와 저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가 남긴 것들을 정당하게 가져오려 합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요.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다. 다음 날 신문 한 면은 나로 도배됐다. 혼의 딸의 귀환, 상속전쟁 점화, 재벌가의 민낯. 그날 밤 정기훈은 내게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나는 웃었다. 전쟁은 내가 익숙한 방식이야. 며칠 후 백 회장의 합법적 자식들, 특히 첫째 부인 소생의 아들 백형도가 나를 고소했다.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혐의, 유언장 조작 의혹까지. 기훈은 조용히 말했다. 형도는 감정으로 움직이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계산된 방역입니다. 당신을 공적으로 죽이려는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럼 나도 감정은 버려야겠네. 법정에 선 날 나는 침착했다. 법정의 눈은 거짓보다 연기력에 약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눈물을 보였고 목소리를 떨었고 유언장을 꺼내든 손은 약간의 떨림을 담았다. 기훈은 나에게 종종 말했다. 당신은 배우가 아니라 악마다. 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들었다. 하지만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됐다. 정기훈. 그는 내가 쥐고 흔든 남자였다. 그러나 그 역시 날 계산하고 있었다. 그는 내 이름으로 유언장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이중 제출했고 나 몰래 기자에게 정보를 흘린 정황이 포착됐다. 나는 그를 불러 세웠다. 호텔 스위트룸. 계약서를 찢어버린 손으로 그의 뺨을 때렸다. 당신 날 이용했어. 그는 맞은 자리에서 웃었다. 이선, 당신도 날 썼잖아.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 난 너보다 더 깊이 찌르니까. 그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몸을 섞었다. 분노와 증오와 집착이 배어든 밤이었다. 그 다음 날 기훈은 사라졌다. 모든 계좌와 연락망을 끊고 해외로 도피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유언장의 열쇠를 쥔 여자였고 세상의 관심은 아직 나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상속 분쟁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굴러갔다. 여론은 백 회장의 인간성보다 내 눈물과 유언장의 디테일에 더 설득당했다. 형도는 결국 고소를 철회했다. 법정에서의 패배가 그의 주주 신뢰에 타격을 입힌다는 걸 깨달았던 거다. 나는 승리했다. 절반의 지분, 절반의 권력, 절반의 복수. 그러나 모든 걸 얻었다고 믿던 그 순간 예상 밖의 방문자가 나를 찾아왔다. 일요일 오후 비가 내리던 청담의 오피스텔. 초인종 소리에 나가보니 그가 서 있었다. 이현, 오랜만이야. 강도윤이었다. 달라진 머리, 살짝 야윈 턱선, 그리고 여전히 흔들림, 없는 눈. 나는 순간 시간을 착각했다. 아직 교도소에 있던 내가 문 앞에 다시 선 것 같았다. 여긴 어떻게? 그는 씁쓸히 웃었다. 기훈, 그 자식이 너에 대해 흘린 자료 중에 주소가 있더라. 나는 무표정하게 문을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고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았다. 내가 물었다. 왜 왔어? 내가 아직 널 미워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는 웃음이 터졌다. 그럼 어때? 아직 미워해? 그는 나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다. 아니, 이제는 궁금해. 네가 그렇게까지 살아야 했던 이유가. 나는 그에게 와인을 건네며 앉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맞았던 날들, 내가 쓰레기장 뒤에서 훔쳐먹던 음식, 누군가의 자비가 아니라 항상 뺏는 방식으로 살아야 했던 삶. 그는 들었다. 말없이 고개도 끄덕이지 않은 채 마지막에 나는 말했다.
사랑 같은 건 나한텐 사치였어. 미안해. 널 이용했어. 하지만 넌 그중 가장 덜 불쌍한 피해자야. 그는 빈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지금은 행복해? 그 질문에 나는 오래도록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 그는 일어나면서 말했다. 그래도 살아. 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은 언젠간 자기가 뭘 위해 여기까지 왔는지 찾게 돼. 그 말은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리고 동시에 경고 같기도 했다. 그가 떠난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바닥에 앉아 자신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지?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노트북을 해킹했다는 경고 메시지가 떴다. 발신지는 두바이 정기훈이었다. 놈은 아직 나를 잊지 않았다. 전쟁은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정기훈의 흔적은 정확했다. 해킹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내 자산 일부가 UAE 국경을 넘어 마셜 제도의 유령 계좌로 이동하고 있었다. 로그인 기록, IP, 접속 시간. 그는 내게 인사라도 하듯 흔적을 남겼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짧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다시 꺼냈다. 노트북이 아닌 오래된 가죽 수첩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살아오며 갈아입었던 모든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희현, 서지현, 박소연, 강미서. 그리고 원래 이름, 백이선. 나는 그중 하나를 찢어냈다. 서희현. 그것이 내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가면이었다. 다음 날, 나는 두바이로 떠났다. 기훈은 고급 레지던스에 숨어 있었다. 감시를 피하려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다. 나는 그가 머물던 빌라 옥상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리고 해질 무렵 정기훈은 나타났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그가 말했다. 나는 총을 꺼내 그의 복부에 겨눴다. 내 돈을 훔친 대가치고는 너무 여유롭네. 그는 웃었다. 너답지 않게 감정적이군. 이선, 너 그런 여자 아니잖아. 나는 총을 더 가까이 들이댔다. 넌 내가 감정이 없을 거라 착각했어. 그게 너의 실수야. 그는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래, 내가 졌어. 하지만 너도 졌어, 이선. 넌 이제 아무것도 믿지 못하잖아. 그 말에 나는 총을 내렸다. 대신 다른 무기를 꺼냈다. USB 하나. 그 안엔 그가 세탁해온 자금 흐름, 위장회사 리스트 비자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이거 국제금융범죄단에 넘기면 넌 끝이야. 기훈은 웃음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긴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긴 게 아니야. 그냥 끝내는 거야. 이 게임 자체를. 며칠 후 기훈은 체포됐다. 익명 제보자에 의해 아부다비 공항에서.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밀려오고 있었다. 나는 창에 이마를 대고 속삭였다. 이제 누구로 살아야 하지? 나에게 남은 이름은 단 하나였다. 백이선. 그 이름은 이제 내 과거이자 미래였다. 서울로 돌아오자 내 오피스텔 현관 앞에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 쪽지. 사랑이든 복수든 당신은 살아있다는 증거야. 도윤. 나는 화분을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눈동자는 더 이상 허기가 없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된 것 같았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며칠간 외출을 삼갔다. 무수히 쏟아지는 기사와 온라인 댓글들, 백이선이라는 이름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너무도 다양했다. 혼외자, 사기꾼, 생존의 화신, 여왕벌. 하지만 정작 내 방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찬양하지 않았다.
거울 속 내가 날 바라볼 뿐. 나는 결정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하루는 새벽 4시 반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이는 도윤, 민우,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했던 세계의 위장법인의 청산 변호사. 지금까지 내가 만든 모든 이름과 구조는 이 순간부로 종료됩니다. 내 이름, 백이선만 남깁니다. 그 이름으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SNS 계정, 계좌, 유언장, 심지어 내 웹 검색 기록까지 정리했다. 모든 흔적을 지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